요즘 현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문제가 부동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국회 개원연설에서 또 한 번 부동산 정책을 언급을 했는데요.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여당 국토위 소속의 의원이 저희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토론을 끝내고 나가면서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 인터넷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통령의 개원 연설과 유튜브로 생중계됐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너무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만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이 부동산이 뭐 이게 아니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네, 정치마수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의원님. 네. 저 발언을 하신 분이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에요. 오늘 오전에 해명을 내놨어요. 네. 어떤 해명이었죠? 저는 뭐 저 방송이나 영상을 직접 보지 못하다가 지금 처음 봤는데요. 네. 본인의 해명은 집값 폭락,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정도로, 즉 경제적인 혼란을 야기할 정도의 집값 폭락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앞에 붙었던 질문이 뭐 그런 게 있긴 했었어요. 국가 전체를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식의 하니까 뭐 나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전체를 부정한 것처럼 그렇게 들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집권 여당도 집값 못 잡는다고 하지 않냐. 오히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어제 그 김연아 의원이 같이 이제 끝나면서 그 부동산 전문가로서 한마디 한 거죠. 집값이 이번 대책이 너무 세갖고 혹시 하락하지 않겠는가. 네. 또 폭락하면 경제적인 저 주름살이 커진다. 사실 저도 네, 송 의원님이 어제 토론장에 같이 계셨던 같이 있었죠. 당사자시죠. 예. 네. 버블 맥락을 더 잘 경제가 아시겠네요. 붕괴하면 그 아주 복합불황으로 갈 수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펀더멘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잘못하면 그런 우려가 있어요. 최근의 상황도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슬쩍 던진 건데 어제 진성준 의원님이 그럴 리 집값이 오를 리 하락할 리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는 사실은 요즘 대세적인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잘 읽으신 거죠. 근데 송 의원님 입장에서는 예. 그게 전체적인 부정이 아니라 그 대답에 대한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뭐 이렇게 진정성 느끼셨어요? 있는 자연스러운 답이죠. 그거는 어쩌면은 계산된 답이 아니잖아요. 네. 바로 이번 70 대책이 갖고 있는 한계를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대책의 허점을 정확하게 그럼요. 짚어서 말씀을 하신 거다. 본의 아니게 드러낸 그러면 거죠. 앞에 토론 내용이랑 굉장히 배치되는 발언을 하신 그렇다고 건데요.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보셨잖아요. 근데 아침에 해명을 하실 때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전체를 봤으면 이제 본인은 그리고 그 해명을 분위기를 그렇게 하시지만 네. 우리가 이제 토론을 계속 한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또 현상이고 실제 시장에 나가 보면은 지금 저도 여러 군데를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니까 네. 이번 대책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보글보글 오르고 있어요. 심지어 제 지역구 이천에 조용하던 그 동네에 그 분양 중인 그 아파트의 그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몇 천만 원이 붙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오히려 70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걸 난 실제로 느끼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현장에 가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의원님 어때요? 이번 이 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말이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70 대책은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에 비해서 상당히 종합적이고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다만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의 이제 김진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그래서 과세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고 많은 분들이 포함된 과세 구간의 그 세율을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높여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논의되고 반영이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분명히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이 있는 게 이번 70 대책 이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계속 내놓겠다. 네. 이번이 끝이 아니다. 계속 그런 정책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저희들은 동일한 기조로 계속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는 동감을 하는데 보완책이 필요한 부분도 인정을 하신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도 될까요? 뭐 전체적으로 그 저희들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책은 굉장히 종합적이고 네. 기존에 있었던 여러 어떤 정책들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주택 보유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뭐 몇 가지 정책들이 더 나올 수가 있고요.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계속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국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어제 대통령 연설까지 있었는데 개원을 했고요. 그 통합당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다 마스크를 끼고 박수 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거든요. 네. 예, 이번 21대 국회는 지난 20대에 우리가 너무나 그 정말 서로 여야가 대치 정국이 너무 길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통합당 입장에서도 이제 21대에는 이제는 장외 투쟁보다는 원내에서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정말 이제 과격한 모습보다는 정말 그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논리적이고 냉정한 그런 어떤 원내 투쟁을 좀 하자 이런 이제 기조를 이제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헌데 뭐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야당에게 보장된 견제와 균형의 기본 수단인 법사위원장 야당목을 뺏겼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또 상임위원장 또 모두 이제 가져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오늘이 재연절인데 네. 그 72주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네, 그래서 개원이 예. 그렇게 늦어졌는데 늦어졌고 그래도 또 그 와중에 저희들이 기분 좋게 가서 네. 또 그 대통령님을 이렇게 환대할 수가 없었죠.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 합의를 봐서 그래 이제 그러면 문을 열고 국회 예. 안에서 우리가 뭐 싸울 건 싸우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봐서 들어와서 첫날인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시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입장으로 예. 야당이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을 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사실은 21대 국회가 개원 전에 대통령께서 우리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또 초청하셔서 같이 참 좋은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대가 컸었습니다. 네. 여야가 서로 이제는 협치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의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있겠구나. 네. 근데 전혀 기대와 달리 이렇게 지금 시작부터 원구성이 굉장히 파장으로 가면서 우리 뭐 야당 제1당으로서는 참 상당히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죠. 네. 그거에 근데 치고는 어제는 가급적 자제하면서 네. 우리 최대한 좀 지난 20대 국회 개원할 때보다는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좀 훨씬 부드러운 모습. 그렇긴 좀 합니다만 자제한 이제 모습이 국민들은 어제 그래도 있었죠. 이제 예. 개원을 한다 그러니까 반가운 마음이 있었는데 또 한쪽이 싸늘한 느낌이 예. 조금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이 아쉽긴 됩니다. 했습니다. 예. 어제 여기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네네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우선 이제 20대 국회 때 장외 투쟁을 많이 했다. 그래서 국민분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는 거를 인정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제가 되게 반갑고요. 법사위가 야당에 보장돼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0대 국회 기억하시겠지만 4년 내내 미래통합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야당일 때도 하셨고 여당일 때도 하셨습니다. 4년 국회의장하고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당에게 지금 보장돼 있다라는 말은 바로 전 때 국회를 봐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이게 드리고요. 개원을 하기까지 우리가 너무 많은 이 통증이 있었던 것을 지금 다 언급을 하면 시간이 도저히 안 아니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네네. 좀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그리고 18개 상임위를 뭐 저희가 다 가져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네, 조영 그 원내대표하고 가합의를 맞습니다. 통해서 같은 사안을 두고 11대 서로 7로 너무 다른 시각을 해결됐었는데, 보여주고 계셔서 예. 네, 그 부분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시 예. 짚기는 그렇고요. 어제 대통령 연설 가운데서 협치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게 핵심 키워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건 다 공통되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변화를 또 많이 또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한 어려움 그리고 새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어떤 새로운 방향과 길을 위해서는 국회가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야당도 국회 내에서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견제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만큼 여당과 야당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많은 일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대통령님 연설에도 담겨 있었던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어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네네. 나가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50대 남성이 신발을 던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전 정권에 비해서 대통령 경호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열린 경호라고 네네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뭐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뭐 저도 뭐 경호 전문가는 아닌데요. 네. 열린 경호라는 그것으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전에 위압적으로 경호원들이 완전히 에어싸한다든지 이래서 차단을 많이 시켰는데 네. 차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통령님 모습이 노출되고 또 대통령님이 이제 옆에 있는 국민분들하고도 접촉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경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해프닝도 있었던 건데 특히 뭐 근데 경호의 어떤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사실 이 장소가 국회였습니다. 네. 국회다 보니까 이제 국회 경내고 또 주변에 이제 아마 그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인사를 하기 위해서 좀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감안하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통령 경호에 구멍이 뚫렸다.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저 상황은 정말 저도 보고 놀랐는데요. 예, 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어찌됐든 뭐 저분이 저렇게 흥분해서 저렇게 했을 때는 최근에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답답함을 저렇게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겠지만 저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정말 저게 만약에 더 의아할 수 있는 더 큰 어떤 상황이었다면 예, 저렇게 노출된 상황을 또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면 정말 저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네. 예, 또 저런 또 겉만 보지 말고 네. 서민들의 저런 답답함을 좀 대통령께서도 좀 저런 걸 통해서 이해해 주시고 뭔가 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경호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론을 좀 더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경호도 말씀. 물론 이제 신경 써야죠. 네. 예. 자, 이번에는 앞서 다뤘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에 따른 정치적 파급력을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경기지사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선 후보로서 정치적인 탄력까지 받게 됐습니다. 자, 어제 대법원 선고 결과와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이어서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미 제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민주당에서 일이 많았었는데 어제 보면서 민주당에서는 안도를 하셨겠어요. 네, 사실 연속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상황에서 다행히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임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안도했습니다. 예. 네. 근데 반면에 통합당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유죄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예. 어떤 뜻인가요? 예, 뭐 물론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가 내렸다는 것은 또 이번에 판결 결과로도 또 아주 정말 한 분의 차이로 이렇게 7대5로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지만 많은 또 분들의 시각에서 그 아무리 토론이지만 허위 발언 자체는 네. 정말 우리 정치 문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은 저희들이 존중합니다. 또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사의 자유 그런 걸 존중한 측면은 이제 저희들이 인정하지만 그 허위 발언 자체가 용서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치인들의 그 토론 문화 그거에 대한 정화 노력도 또 같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이번 판결로 이낙연 대세론이 흔들리고 여당의 대선 구도가 양강 구도로 재편될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정치인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겪어왔던 어려움이 좀 해소가 되면서 좀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의원과의 어떤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 좀 더 강화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어제 판결이 영향을 미칠 네. 거라고 보시죠?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지사, 여러 가지 정치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지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아주 굉장히 정치적인 재능이 뛰어난 분으로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경기도지사 초청, 우리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같이 오찬을 같이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예, 거기서도 뭐 판결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선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뭐 이재명 지사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번에 이제 무죄 판결된 거 어찌됐든 본인이 이제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겠지만 도정에 전념해서 네. 우리 도민들의 그 에러를 해결하는데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뭐 정치적으로 이제 앞으로 좋은 기회가 온다면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뭐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네. 예, 나오셔서 한번 멋진 한번 정치 레이스를 보여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재명 지사의 강점 어떤 걸로 꼽으실 수 있겠어요? 예, 이분이 굉장히 그 순발력이 있죠. 네. 예,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여야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저하고도 자주 소통하는 편인데, 네. 예,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추진력도 좋고, 예, 다만 좀 약간 오버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네. 걱정하는 부분들도 좀 있죠. 많은 도민들도. 예. 이번에 조금 야당에게 곤혹스러울 수 있는 질문을 드릴게요. 그 통합당의 정원석 비대위원이 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건을 섹스 스캔들이라고 지칭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시국이 이런데 일반인들도 다 말을 조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것도 국회의원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예, 그분이 국회의원은 아니고 비대위원이시죠. 네, 비대위원이시죠. 청년 비대위원. 네, 어쨌든 정치를 하시는 분께서 그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우리가 그 용어 선택에 상당히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었는데 많은 오해를 살 만한 표현, 아마 그분이 실수한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당에서도 그분에 대해서는 또 직무정지 2개월 그리고 경고를 또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뭐 이제 본심이 드러난 거다. 저렇게 하면서 뭐 이때까지는 피해자를 위하는 척한 것이다. 또 이렇게 몰아붙이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든 야든 정치적인 목적을 내세우기보다는 피해자 보호,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경위가 밝혀질 때까지 다들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치 마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